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서 오늘 오후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TV토론 개최 문제를 놓고 장외에서 정면 충돌했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희 가천대학교 부교수 그리고 정택은 국민의힘 선대위 정무대응실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경력 부풀리기 의혹 등 본인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의 직접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내용을 어떻게 보셨는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씨는 참 여러 측면 사람을 좀 놀라게 하는 데가 좀 있어요. 제가 좀 부정적으로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 논리 구조가 그래요. 학업과 일을 병행하느라고 바빴다. 그래서 부풀리기도 좀 있었고 실수도 있었다. 근데 그것이 남편인 윤석열의 대선 가도에 방해가 되니 너무 괴롭고 남편에게 미안하다. 앞으로 안 나타날 테니 좀 봐달라. 이거거든요. 논리 구조가 그래요. 예. 일과 학업을 하느라고 허위 경력을 썼다 그러면 편의점 알바하면은 대학생이 편의점주라고 써도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허위 경력을 쓴 거예요. 이게 결국 이제 우리가 정치인들이 사과를 할 때 신속, 명백, 진정성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뭐 신속하면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계속 까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예. 언제 할지 시간을 잡기 되게 어려웠으니까 그건 어렵다고 쳐도 명백하게 사과를 하라는 건 국민이 무엇에 화가 났는지에 대해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이 화가 난 것이 본인의 그 부풀리기 허위 경력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힘들어져서 화가 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허위 경력을 또는 심지어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경력 증명서 위조했다는 그런 의혹까지 받고 있잖아요. 이런 걸 저렇게 살면서 저렇게 뻔뻔하게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어요? 저거 보통 사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발언 이런 방법 말이 없어요. 명백한 사과가 아니에요. 이거 사과가 아니거든요. 진정성 문제인데 보통 진정성 문제는 만약 끝까지 다 해명하고 잘못이 있으면은 처벌을 받든 하겠다. 예. 죄값을 닦겠다는 건데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잘 안 나오겠다? 지금 세계는 이 소프트 폴리틱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단순히 뭐 우리가 영부인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옛날처럼 내조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국제 무대나 국내 정치에서 이 소프트 폴리틱스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질 바이든 같은 경우 보십시오. 백신 문제 때문에 전골 다니고 있잖아요. 아예 배우자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있는 배우자가 그러겠다. 그게 자기의 잘못을 사과하고 벌을 받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이렇게 사과나 사과인 듯 아닌 듯한 남편에게 죄송한 게 아니죠. 국민에게 죄송해야죠. 저는 그래서 이번 사과는 글쎄 어떻게 뭐 진영마다 다르게 보시겠지만 예. 저는 객관적으로 이 위기 관리의 사과의 기준으로 봤을 땐 안 하는 이면 못했다. 이렇게 사과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사과 자체가 명백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허위 경력에 대한 의혹 해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신데요. 오늘 남편한테 사과한다는 얘기, 죄송하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고요.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얘기를 맨 모두의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에 예.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과정을 놓고 보면 지난 그 12월 15일 날 사과할 의향이 있고 사과드린다라고 연합뉴스 기자한테 처음에 얘기를 한 다음에 12월 17일 날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열흘 만에 본인이 이제 사과를 한 것이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지금 한 교수님 말씀하고 좀 다르게 일단 김건희 그 대표가 모든 것이 제 잘못이고 불찰이다. 예.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뭐 일과 학업을 병행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벌어진 것이 아니고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예. 잘 보이려고 자기가 경력을 부풀렸다라는 부분들을 그리고 잘못 기재했다라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인정을 한 것이죠. 예. 한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자기가 자숙하는 자세로 지내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그 정말 여러분께 죄송한 심정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내가 그 아내로서 자신의 역할들을 최소한 자숙하는 마음으로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뭐 늦은 감은 있겠습니다만 그 오늘 그 사과 기자 입장문 같은 경우는 대단히 좀 진솔한 입장문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예. 많은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 공정, 상식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해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예. 많은 아쉬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사과는 굉장히 좀 진솔하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늦은 감은 있지만 진정성이 담긴 사과와 입장문이었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고, 저희가 관련해서 좀 녹취를 준비한 게 있거든요. 일단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입니다. 두렵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남편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저의 허물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결혼 후 어렵게 아이를 가졌지만 남편의 직장 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아이를 잃었습니다. 예쁜 아이를 낳으면 업고 출근하겠다던 남편의 간절한 소원도 들어줄 수 없게 됐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예, 오늘 오후 3시쯤에 있었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기자회견 내용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대국민 사과로 사실상 김건희 씨가 공식석상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한 거고, 따라서 앞으로 오늘 이제 이 자리 이후에 좀 공개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글쎄요, 오늘 김 씨의 이 사과 내용 중에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거든요. 따라서 뭔가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앞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기도 해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공적 의식이 전혀 없어요. 뭐가 문제냐면 이제 부풀리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공적인 기관에 내는 이력서에 자기의 이력을 감사를 뭐 기획이사로 바꾼다든가 강사를 교사로 바꾼다든가, 이거는 허위예요. 공공기관에 지금 허위 이력서를, 이게 부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공적인 서류에다가 지금 잘못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이 그냥 지나가는 분 부인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국제회의에 동부인에서 오는 행사가 있다고 치죠. 그 동부인들이 그냥 부인들 데리고 가서 밥 먹고 호텔방에서 이러기 위해서 부인들 데려갑니까? 자, 본인이 안 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명백한 이유가 필요해요. 근데 내가 옛날에 허위 경력을 많이 부풀려서 나는 좀 창피해서 국제무대를 못 나간다? 이건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사과문을 보면서 뭐 어떤 분들은 진솔하다 뭐 어떤 하는 모르지만, 저는 제가 느끼는 거는 최소한의 그 국민들 앞에 나온 공인의 부인 또는 앞으로 어쩌면 공적 활동을 할지도 모르는 사람, 으로서가 아닌 공적 의식이 전혀 드러나 있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를 맡고 국가의 일을 합니까? 그게 지금 굉장히 못마땅하고, 그리고 단어도 부풀린 게 아니에요. 부풀리고 잘못하다니요. 명백하게 허위예요.
허위 경력 쓴 거 아닙니까? 지금 나온 게 본인이 인정한 것도. 그리고 허위 경력이라고 해야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편의점주 뽑는데 편의점 알바한 거를 편의점주했다고 경력을 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허위 경력이에요. 그거를 편의점주 주면은 업무방해입니다. 그게 부풀리기라는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과를 할 때 본인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진정성이 있으려면 내가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있는 것 또는 하면 끊임없이 해명하고 잘못한 데서 살고 봉사활동 어떻게 하고 저기 옛날에 이회창 후보 아들 같은 경우엔 사실 그분 잘못 없었거든요. 소록도 갔어요. 이런 정도의 결기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그냥 남편한테 나는 부끄럽고 그런 사람이라 용서를 바란다 국민들이. 저는 이건 공인이 될 자세가 좀 안 됐다라고 봅니다. 예. 대통령의 부인이 공인이 아니다? 저는 그 말 되게 공인도 아닌데 왜 국가가 비용을 들여가지고 외국 정상의 부인을 데려갑니까? 이건 공인이에요. 공적의식이 너무 없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직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청와대 부인이라는 그 직은 아니죠. 그 지위를, 스테이터스를. 또 이것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동안. 예. 윤석열 후보도 뭐 김건희 씨의 등판 계획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지만 뭐 이런 발언들이 앞으로 김건희 씨가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전망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게 한 교수님이 왜 흥분하시는지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부풀렸고 잘못 기재했다라고 분명히 본인이 인정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노여움을 거둬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국민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셨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고 그래서 그걸 거둬줬으면 좋겠다고 일관되게 여러 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당연히 예를 들면 뭐 해외에 순방을 간다든지 반드시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해야 될 그런 역할이 있다고 그러면 하겠지요. 하는데 대통령의 부인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겠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보내주셨던 그런 따가운 시선, 노여움 이런 부분들을 항상 갖고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등판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제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앞으로 선거 기간에도 성찰과 자숙하는 그런 자세들을 견지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뭐 많은 공개적인 활동은 없을 것이 거의 분명하다고 봐야 되고 그런데 또 이제 꼭 후보하고 부인이 또 같이 활동할 일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하겠죠. 하지만 어떻든 오늘 기자회견문에서 김건희 대표가 보여준 내용들은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최대한 성찰하고 자숙하고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 지내겠다 이런 얘기들 일종의 이제 나름대로의 뭐 책임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제 그런 입장이라고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공개적인 활동이 많지는 않겠지만 성찰과 자숙으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오늘 표현은 그런 의미였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윤 후보의 사실상 지금 지지율이 이제 조금 하락하는 국면에서 김건희 씨의 이런 사과가 나왔고 글쎄요, 김건희 씨의 이 사과로 좀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혹은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 돌아설 수 있을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야 이제 당연히 반전되기를 희망하죠. 그리고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걸 보면 사실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선거가 한 60일 정도 남은 시점이어서 특히 이제 신년 들어서 일제히 여론조사가 나오고 또 신년 기자회견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사과로서 적어도 추가적인 여론의 하락 이런 것들은 이제 안 생기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11시에 후보가 이제 일자리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서 뭔가 이제 이전에 있었던 후보 본인과 또는 가족들의 문제로 인해서 갖고 있었던 국민들의 불편한 마음들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리고 보다도 좀 능동적이고 진솔하게 뭐 선거대책위원회도 좀 달라지는 이런 분위기 전환을 해야 맞죠. 그리고 아마 그거는 이제 제가 섣불리 하기가 어려운 게 아마 오늘 지나면 예. 오늘 아마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아마 내일부터도 또 여론조사에 대한 발표가 있는데 아마 여론조사 그 기관에서 이 김건희 씨의 사과 문제가 적절했냐라도 또 물어볼 거예요. 제가 예.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섣불리 국민 여러분들의 그런 노여움이 풀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 오늘 이후에 좀 그 여론 동향을 저희들이 보고 또 추가적으로 할 것이 있는지 그리고 보다 더 정책적으로 또는 국민들이 절감에 와닿는 메시지를 뭐 마련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기자회견이 있고 30분이 안 돼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남영희 대변인이 그동안 제기된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기에는 좀 미흡했다 이런 평가를 내놓긴 했는데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파장은 좀 계속되리라고 보시겠죠?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오늘 또 오늘 또 그 이력서상의 그 한자 문제가 좀 불거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거주할 주자를 주인으로 쓴 그 이력서. 그럼 그 이력서를 실제로 거기서 그 재입증명서죠. 발급한 것이냐. 이 문제. 그러면 이제 이게 사문서 위조까지 간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논란이 나올 텐데 그 논란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대로 된 해명이 없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모든 게 나의 허물이다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글쎄요, 길거리에 작은 물건 하나 훔쳐도 그렇게 내가 나의 허물이다라고 해서 넘어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세상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과연 돌파구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를 보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세 가지 위기가 다 왔습니다. 본인의 위기, 후보 본인의 위기, 그리고 이제 가족의 위기, 그리고 선대위의 위기까지 왔어요. 이 정도 위기는 제가 보니까 2007년도 민주당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정동영 후보가 이런 식의 위기가 왔었거든요. 25% 득표하고 끝났죠.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우선 좀 바뀌어야 돼요. 지금처럼 슬슬 뒤로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하는 자세가 좀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럴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가족 리스크는 지금 장모 리스크가 또 있습니다. 지금 실형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김건희 씨 반복될 것 같고 선대위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밖에 나가서 저러고 있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돼요. 당대표라는 사람이 매일매일 윤석열 후보는 안 된다라고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다니는 거니까요. 이 세 가지 위기를 동시에 넘어야 되는데 과연 오늘 김건희 씨의 그 사과의 말이 돌파가 되기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고생을 좀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사과를 여론은 어떻게 바라봤을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주제를 바꿔서요. TV토론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토론회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윤 후보한테 토론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윤 후보 토론 무용론을 또 제기하고 있는데요. 각 후보의 셈법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이게 선거 전략상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과 윤석열이 시음판에 올라와서 1대1로 맞붙는 모양새가 제일 좋아요. 예. 그런데 저희 윤석열 선대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윤석열이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줄다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내 뒤편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을 전부 세워서 그 힘으로 이 정권과 이 정권을 계승하는 이재명 후보를 심판하자.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장부터 계속 윤석열, 이재명 그것의 1대1의 대결이다. 라는 구도가 저희들한테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제로 국민 여론을 보면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도가 있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있지만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비율은 훨씬 더 높잖아요. 예. 그것을 다 가져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방향이고
그 힘으로 이번 대선을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토론회를 하겠지요. 그리고 예. 예를 들면 가급적이면은 이게 좀 말싸움하는 형태보다는 정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회를 적절한 시점에 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저희들은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못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예.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우리 야권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까지를 전부 결집을 해서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한데 모으는 전략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을 모으는 전략이다. 그러니까 전략상의 차이가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뭐 그 후보를 내세우기 앞에 좀 어려운 사실 그 국민의힘 전략은 계속 후보를 좀 감추는 전략이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맞느냐 이게 대선이라는 것이 정책 그 퍼스널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개인화 현상이 있는 데서 맞느냐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아까 들으면서 우리 정태근 의원이 좀 어려우신 모양인데 이재명 후보 역시 민주당 정권의 재창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대표 선수입니다. 그 대표 선수끼리 끊임없이 서로를 전체 2천만씩 토론할 수 없으니까 이야기를 계속 해보자는 건데 그것이 말씀하신 논리는 약간 이체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좀 놀란 거는 원래 뒤지는 쪽이나 혹시 비슷하거나 약간 뒤지는 쪽에서 토론을 더 제시하게 돼. 자꾸 하고자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정태현 의원도 인정하셨지만 요새 한 1, 2주 동안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돌파를 해야 돼요, 본인이. 근데 본인이 숨어서는 돌파가 안 됩니다. 숨어서 어떻게 돌파가 되겠습니까? 토론을 하자고 해야 되는데 토론이 만약 말싸움만 될 것 같아서 안 한다 그러면은 토론을 아주 길게 한 서너 시간 동안 하든가 말싸움이 되지 않도록 방식을 좀 조정하자라고 얘기를 해야지 토론을 안 하겠다라는 거는 이건 좀 이상하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나 윤석열 후보가 좀 아는 게 좀 없어서 토론을 피한다라는 세간의 인식에 자꾸 확신을 주는 행동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코비드-19 코로나 전국 때문에 만나기도 힘들고 서로의 정책을 갖다 비교하기도 어렵고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이럴 때일수록 저는 TV 토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뭐 1대1도 좋고 둘 함께 모아놓고 패널 토론도 좋고 이야기를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책에 집중하고 싶으면 그 정책 주제를 딱 정해가지고 정책만 얘기하도록 서로 사전에 약속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국민들이 그 정책을 사전에 뭐 성장 정책만 하자고 나와서 성장 정책 토론하는데 거기서 김건희 씨 얘기하고 이재명 후보 아들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다음에 마이너스가 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토론을 피하는 이유가 이를 객관적으로 보면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하자고 덤벼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토론을 피하는 이유가 되게 주관적인 이유가 아닐까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윤석열 후보가 좀 전향적으로 토론을 정면으로 붙고 뭐 어려우면 주제를 정해서 주제 벗어난 얘기 하지 않도록 하고 하는 방식으로 개인이 돌파하지 않으면 저는 이 토론을 피한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이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뭐 숨을 이유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는 거고 지금 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이제 뒤늦게 정치를 시작했습니다만 그 정책의 기조에 대해서 이제 쭉 정리를 해왔던 것이고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저희가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지금 벌써 몇 달째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특검 법안도 냈는데 특검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특검 안 하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란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명료하게 그럼 하겠다.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형태의 토론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희 기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씨름판에 지금 두 사람이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큰 선거판에 두 주자가 대표 선수로 있을 뿐인 거고 예.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많은 국민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모아서 그분들의 힘과 의지와 지혜를 모아서
우리는 이번에 전공교체를 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정권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고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는 의지가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럼 내가 나가서 혼자 1대1로 붙는 걸로 돌파하겠다 이 얘기 아니죠. 이 얘기잖아요. 이게 명료하게 전략상의 차이인데 무슨 왜 이해가 안 돼요? 예. 반박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뭐 반박할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전략을 그런 식으로 뭐 특검 얘기를 한다면 그럼 둘이 붙어서 거기서 특검 갖다 놓고 뭐 할 서로 적는 토론을 한번 해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제를 그렇게 제안을 하시면 이재명 후보가 피할까요? 피하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정면으로부터 한다는 거예요. 자꾸 예. 그러니까 지금 형태는 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계속 피하면 피하는구나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내 본인이 충분히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있고 그만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왜 이야기를 피하겠습니까? 라는 의혹을 부식하기 위해서라도 나와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 이쯤에서 대선 주자의 움직임도 좀 보겠습니다.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산후조리 관련 간담회에 참석을 했고 윤 후보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정책 개선 방안을 지금 제안했고 두 후보 모두 좀 정책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면 공약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재명 후보가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정책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실제로 출생률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보다 더 좋은 이 환경을 만드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 오늘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일자리 공약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청와대에다가 딱 취임하는 날 일자리 상황판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상황판이 지금 어디 갔는지 그 이후에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일자리의 질도 높이고 일자리를 더 확충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실패한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20대, 30대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가 줄어들므로 해서 받는 고통이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일자리는 줄어드는 이런 과정들을 밟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1호 공약으로 오늘 발표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들 특히 20대, 30대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일자리의 문제가 가장 절실하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공약을 첫 번째로 발표한 겁니다. 예. 두 후보의 정책 공약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정책 공약을 발표를 많이 했죠. 제가 알기로도 뭐 정규적인 정책 공약 말고도 그러니까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소소한 정책도 아마 30개가 넘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윤석열 후보는 이제 스타트를 끊으신 거죠. 스타트를 끊으시면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좋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참 이재명 후보의 공공산후조리원 문제도 저것도 벌써 꽤 됐어요. 세종시하고 경기도 쪽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4년, 한 5년 된 정책이고 말씀하신 제가 오늘 오면서 윤석열 후보 걸 봤는데 세 가지는 그러니까 성장, 일자리 세 가지, 복지, 사회 안전망 강화 세 가지입니다. 예. 그거 한국펀드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걸 정책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정책이랑 굉장히 우리 정책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정책은 없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떻게 추진을 하느냐, 어떻게 좀 더 그 폭을 좁히고 높이고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두 분 다 정책을 보면서 그 정책 담당자한테 답답함이 많이 느껴져요. 오늘도 정책에 대해서 특별히 문재인 정부가 각이 안 서는데 새로운 정책들을 좀 발굴하려면 좀 더 과감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책 발표를 양 후보가 둘 다 이렇게 기존에 있던 거를 계속 한다면 정책 선거가 되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뭔가 들었어요. 두 후보 다 새로운 정책이 좀 아직은 눈에 띄게 나온 게 없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으로 이제 정하고 합당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내 합당 절차를 거쳐서 다음 주쯤에 이제 통합 이 작업이 마무리가 될 전망인데 글쎄요 대권 판도에 어떤 영향 미치리라고 전망하십니까? 뭐 흡수합당이죠. 흡수합당이고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친다. 열린민주당의 당 지지율이 한 2%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열린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그 위성 정당을 자임하면서 만들어진 정당이에요. 예. 대선 후보도 없어요. 그렇다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이 어떤 대선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문제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게 무슨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겠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이제 이번 작업이 아마 제가 알기로 이재명 후보와 지금 송영길 대표가 추구하고 있는 구민주당 전체 재통합 뭐 이런 것의 일환일 거예요. 근데 예. 그 자체로 어떤 득표에 영향이 크다기보다는 이건 제가 국민의힘에 달려 있어요. 국민의힘이 빠른 시간 내에 선대위의 이 문제를 수습을 하고 통합적 그 기존의 다른 여러 세력도 좀 통합을 하고 나간다면은 서로 간에 큰 차이가 없겠지만 만약에 분열과 지금 이런 선대위 혼선이 계속된다면 한쪽은 착착착 통합을 하는데 한쪽은 자꾸 이런 혼란이 생긴다. 이렇게 됐을 때 정당 지지율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당에 대한 평가에.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합당하는 거죠. 합당하는 건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이 영향을 미치다기보다도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국민의힘 쪽에서 사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좀 달라지리라고 좀 봐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합당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조금 전에 뭐 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위성 정당이 합당한다는 거니까 터무니없는 거고 아마 이제 그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과거에 민주당 계열에 있었다가 사실은 이제 윤석열 선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뭐 김한길 전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금태섭 전략기획실장 뭐 얼마 전에 무소속으로 있다가 호남의 유일한 무소속에 있다가 오늘 이용호 의원이라든지 뭐 김동철 전 의원인가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과거에는 민주당 계열에 있었다가 정권 교체 대열에 합류를 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였기 때문에 일단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어떻든 열린 그 민주당도 다 일단 한 틀에 묶어놓자 이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문제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그 윤석열 선대위에 혼선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일쯤이면 아마 이제 내일 선대위회가 열리는데 아마 그 총괄 선대위원장님이신 그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아마 이런 혼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지금 뭐 이준석 대표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 등등 관련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좀 그 뭐라 그럴까 가닥을 정리한다고 그럴까요? 아마 그런 조치가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한상희 가천대학교 부교수 그리고 정태근 국민의힘 선대위 정무대응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